지하는 물론 해저와 우주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닿지 않은 영역이 없을 만큼 미지의 땅으로 진출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토 분쟁이 과거에 비해 더 치열한 상황, 북극도 영토 분쟁에서 예외가 아니게 되었고 북극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각국이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한국이 북극 땅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북극과 관련해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한국이 올라가면서 향후 북극 땅 배분, 지 노른자 땅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어떻게 한국이 북극 땅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구 상의 인간이 발을 딛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침입을 허락하지 않는 곳들이 지구상에는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간이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라 여긴 북극은 추위와 험한 자연 환경 때문에 끈질기게 인간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나 북극도 최근 인간의 침입을 허용하면서 영토 분쟁의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미국은 북극 담당 조정관직을 변경하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담당 조정관직을 대사급으로 격상시키는 조치였죠. 현지 시간으로 29일 미국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전 세계 국가들은 미국의 북극 대사 조치에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비롯해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이 왜 조정관을 대사로 격상했는지 눈치챘죠. 북극 영토에 대해 미국도 숨겨둔 야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지배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북극도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면서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 가치를 알아본 미국이 미리 손을 쓴 것입니다. 사실 일찍부터 북극의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이를 차지하려고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그 주인공인데요. 러시아는 북극이 러시아 영토라 주장했습니다. 캐나다와 덴마크 쪽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쪽으로 가로지르는 1700km가량의 로모노소프 해령, 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지역에 해당하는 지대가 다 러시아 소유라고 주장한 것이죠. 1948년 옛 소련 학자들이 북극점을 탐험하다가 수심이 매우 얇은 바다를 돌던 중 해령을 발견한 것인데요. 극지 연구에 공을 세운 미하일 로모노소프의 이름을 따 로모노소프 해령이 인류 역사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시베리아 군도의 연장선에 있는 이곳은 러시아 영토로서 결격이 없다고 말하며 2001년 유엔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러시아는 북극 영토를 탐냈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러시아의 주장에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며 러시아의 북극 영토 신청을 거부했지만 2015년 러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해령 근처와 시베리아 군도의 연관성을 드러낸 자료를 보충해 유엔의 영토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물론 북극을 러시아에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 다른 국가들이 일제히 나서서 반대했지만 러시아는 항상 북극 영토에 관해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러시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북극과 가까이에 있는 국가들 역시 북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펼친 것이죠. 자국과 연결되어 있는 땅, 자국과 근접해 있는 북극의 섬, 그 외에 자국에서 설치한 옛 유물들을 근거로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심지어 아이슬란드까지 북극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에서 자국 땅으로 북극을 편입하려고 하자 이에 북극과 이해 관계에 놓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북극을 건들지 말고 공동관리에 두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의 북극 이사회 아렉 카운슬은 이렇게 탄생이 되었죠. 인접 국가들과 관련 국제기관 그리고 그 외의 단체가 참여해 북극권의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이사회 관할 하에 북극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 희생이 되기 전에 타협을 본 것이라 북극은 다행히도 강대국들의 이권 다툼에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극 대사로 지위를 격상하면서 그동안 꾸준하게 북극 권리를 주장했던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도 북극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며 영토 분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자신도 북극에 가까운 국가라고 주장하며 북극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이룽장성이 북극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말하며 북극 개발에 중국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죠. 전통적인 강대국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북극에 탐을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영토가 늘어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향후 미래 패권을 결정짓는 장소가 바로 북극이기 때문이죠. 미국 지리학회에 따르면 북극에는 지구상에서 개발되지 않은 원유의 약 13%, 900억 배럴에 해당하는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30%,
액화천연가스의 20%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있어 북극을 손에 넣으면 이 자원 개발에 손을 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극이 사회의 관할에 놓여 있어 학술적 연구 외에는 자원 개발에 손을 댈 수 없었으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자원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탐사가 가능해진 북극까지 강대국들이 탐내기 시작한 것이죠. 대략적으로 자원 가치만 따져봐도 172조 달러, 한화로 약 20경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북극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 은, 석탄 등 가치 있는 광물은 물론이고 IT 회사에서 자원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우라늄, 니오비움, 철, 망간 등 희토류 역시 매장되어 있어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급 어종들 역시 북극에 다수 있습니다. 가자미, 넙치, 대게는 물론이고 명태, 대구 등 셀 수 없는 종들을 쉽게 잡을 수 있는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온난화가 진행되면 이곳에 서식하는 어종들은 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식량이 됩니다. 그 외에 지리적인 요인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요. 특히 북극 항로가 북극을 탐내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해운 항로보다 더 짧은 거리가 바로 북극 항로죠.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북극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참을 수 없다는 의사를 드러내며 북극의 정당한 주인은 러시아라는 사실을 주지시켰습니다. 니콜라이 코르추노프는 타스 통신을 통해 북극에서의 군사적 활동은 러시아를 자극하는 일이며 북극과 가장 많은 부분을 맞닿아 있는 러시아는 정당한 북극의 주인이라며 대규모 혹한 훈련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이 한창인데도 북극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군대를 동원한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의 이러한 요구는 헛된 희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로 러시아가 북극 이사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북극 이사회의 주요 회원국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사회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북극과 관련된 논의는 어찌되었든 이사회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주요 회원국 자리가 비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리에 한국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사회의 옵저버 국가에 있었으나 러시아가 비게 되면서 그 자리에 한국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북극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북극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 협력 사업과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 KNAC를 설치하기도 했죠. 북극의 북극다산과학기지를 건설하면서 북극의 생태 변화를 연구하는데 기여한 것은 물론 쇠빙연구선 아라우노 건조를 통해 연구 인프라를 다지고 북극 연구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북극과학 최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북극에 관해 한국이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공표하기도 했죠. 그런 기여를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빈자리에 한국을 추천한 것도 이상하지 않죠. 게다가 쇠빙선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 한국은 세계 최초로 쇠빙 LNG선을 개발해 얼음이 얼어있는 북극 항로를 이용해 LNG를 운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건조 실력이 쇠빙선에서도 빛난 것이죠. 다른 국가들 입장에선 향후 북극 연구와 북극 진출에 반드시 필요한 쇠빙선 기술을 가진 한국의 협력이 최우선인 상황. 그렇기에 한국을 이사회의 주요 멤버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 역시 한국의 진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필요한 가운데 중국의 북극 땅 주장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로 미국이 한국을 염두한 것도 이번 이사회 회원국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이사회의 주요 회원국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향후 있을 북극 땅 분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북극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이사회 주도로 영토 분할을 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사회 주도로 남극을 분할해 나눠 가지자는 주장인데요. 1월 한국은 과거 러시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북극 영토를 한국령 북극으로 인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북극 영토를 한국이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에 옵저버 국가로 남아있는 일본이 크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북극 이사회 자격을 버리고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북극까지 손에 넣게 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행보에 박수를 보냅니다. 최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 세계적 동맹 움직임이 한창인 가운데 미 국무부에서 입수한 충격적인 문서가 공개되자 중국을 중심으로 한 3차 대전의 가능성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조바심이난 중국은 유일하게 중립 노선을 취하고 있던 한국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 내심 엄프를 했지만 미사일 제한 지침이 풀린 직후 한국이 수십 년간 개발에 착수한 무기가 마침내 공개되자 경악한 반응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지 중국뿐만이 아닌 최근 독도 분쟁을 일삼는 일본 정부마저 긴급 회통을 가질 만큼 거대한 공포를 안겨줬다는 것이었죠. 백신의 개발로 코로나 사태가 종전을 맞이하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재 국제 정세의 흐름상 이것은 그저 희망사함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매체 더 선과 호주 더 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무부는 코로나 기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던 중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중국 군사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는데 그것은 달을 아닌 인민해방군 과학자들이 2015년 3차 대전이 생물학 무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해 샀으나 코로나 등의 바이러스를 무기화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바이러스의 존재가 유전학 무기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고 표현하며 바이러스를 이용한 적군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전략적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를 두고 영국 투게나트 하원의원과 호주 정치인 제임스 패터슨은 코로나 기원에 대한 중국 흑의 두명성의 의심을 자아내는 내용이라고 밝혔고 아무리 엄격한 통제하에 있다 해도 생물학 무기에 대한 중국 측의 관심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문서가 진실로 판명될 경우 그 무엇보다 확실한 중국 압박의 명분이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사태에 대해 끊임없는 중국 측의 은폐, 축소 주장이 제기되온 가운데 특히 올해 초 세계보건기구에서 벌여온 진원지 조사마저 흐지부지되면서 관련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었고 코로나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증거는 없지만 우한 실험실 기원설 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에 반해 정작 중국은 환구시보, 둠 현지 언론을 통해 미국은 함상 추잡한 루머를 던지고 호주 언론은 그것을 즐겁게 받는다며 보도 내용을 진면 부인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혹 제기일 뿐 정작 미국의 미사일 제한 해제 이후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가공할 신무기 소식이 확정되자 전 세계 언론은 그야말로 미국이 판도라 상자를 연 것이나 다를 없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때부터 높은 관심을 보이던 중국은 당시 주제가 백신이나 반도체, 북핵 등으로 예상했으나 감히 상상도 못했던 미사일 지침 해제가 현실로 다가오자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 환경영향 평가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겨냥해 한국 정부가 과거의 골칫더미를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협박하는 등 매우 날이 선 반응을 보였고 동시에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라 중국을 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권해를 드러냈지만 막상 반중연대의 상징인 4개국 안보인력체인 퀴드에 한국 참여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일본 매체를 또한 별다른 분석이나 논평 없이 관련 소식을 덤덤히 지나는 한편 자위대 군사관 계자들은 오히려 한국의 미사일 해제가 장기적으로 일본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일본의 사거리 연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단순한 의견에 초점을 맞춘 것일 뿐 도쿄올림픽으로 또 다시 흑갈된 독도 분쟁 속에서 한국이 미사일 지침 해제와 동시에 개발을 선언한 신무기는 비단 중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2040년까지 계획된 일본의 첨단 군사와 전략에 막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죠. 정황상 생물학적 무기 개발에 볼드 중인 중국과 해상 해공 능력에서 아시아 최고를 자부하는 일본조차 겁을 먹게 만든 무기의 정체는 달을 아닌 EMP 미사일이었습니다. 최근 외교안보센터장은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사거리 2000 내지 3000km에 달하는 초감력 EMP탄을 보유할 시 핵무기에 버금가는 한국형 전략 무기가 될 것이라 선언하며 실제 개발에 착수 중인 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일본이나 중국, 북한 등 어떠한 군사강국도 한국을 함부로 공격하거나 위협하기 힘들어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중국이 써먹었던 한한령 등 보복 조치는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에 아무런 피해를 입힐 수 없고 한국 기업을 제재할 시 반도체와 같은 핵심 부품 수출을 멈추면 중국은 담장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더불어 국가안보를 감화할 수 있는 핵심 무기 개발에 적절한 시기임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EMP라는 것이 현대사회에 있어 생물학 무기 못지않은 너무나 강력한 무기였고 최초 개발에 착수한 후 무려 20년간 연구에 몰두해야 할 만큼 복잡한 무기였지만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한국이 빠르면 2020년 후반기쯤이며 실전 배치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정작 미사일 제한을 해제한 미국조차도
백악관 성명을 통해 정보 수집과 실험 민간 부문과의 조율 등 방어 조치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침 마련에 서두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더불어 미국 안보부처가 공개한 EMP의 효과를 보면 왜 한국 주변국들이 긴급 대책 마련에 서둘렀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EMP탄이란 초강력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기로 광범위한 지역의 모든 전자장비를 동시다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데, 폭발하는 순간 컴퓨터와 휴대폰은 물론 통신장비와 설비 등의 영구적인 마비는 물론 고도의 정보와 사회를 사실상 원시시대로 되돌리고 경제, 행정, 군사 등 모든 국가 체계를 단번에 전복시킬 수 있었기에 일각에선 이 때문에 EMP를 이용한 공격이 비핵화 이후 인류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거론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사회 기관망은 각자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인데, 정전이 되면 수도를 밀어주는 펌프를 작동할 수 없으므로 단수가 되고, 차량 전자기기가 고장나서 시동을 걸 수 없게 된다면 연료 수송이 불가능해져 발전이 멈추는 데다 진산망의 마비로 경제를 뒷받침하는 신용경제 체계, 즉 은행과 신용카드가 즉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통신장애로 예상되는 상황은 더욱 심각했는데, 한 해로 경찰은 전화로 범죄 신고를 받고 무진기로 지령을 받으며 차량을 타고 움직이지만, 이것이 모두 작동하지 않는 한 경찰은 범죄 현장으로 출동할 수 없고, 더욱이 모든 사회 질서가 공안에 의해 유지되는 중국의 경우 치안 공백은 그 자체로 완벽한 무질서를 의미했습니다. 불자를 얻기 위한 각종 범법 행위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인민들이 자경단을 결성하여 자체적인 무력 대응을 하는 등 전국적인 폭동 상황의 치안은 급격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특히 가뜩이나 병원의 부족 등 의료체계가 열악한 중국은 2005년 미국에서 벌어졌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안락사 사건 때처럼 적지 않은 인명피해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이라크전 당시 바그다드 중심부의 EMP를 사용하여 방송국을 비롯한 주요 지휘시설 및 방공시설을 무력화한 전례가 있었는데, 실제 그 효과에 대해 미 국방부 측이 밝히지 않아 정확한 위력을 알 수는 없으나 사건 직후 세계적 군사강국으로 꼽히던 이라크가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연합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을 보면 앞서 제시한 시나리오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EMP의 위력을 실감하고 개발에 들어가 이미 1997년에 기초적인 발사 테스트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개발한 것은 펄스 전력 방식으로만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실전 배치가 됐다는 소리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도 있지만 위납급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전문가나 소식통들도 정확히 그 성능을 알지 못하고 오죽하면 국방기술 관련 학술대회나 논문 등에서조차 일체 발표를 금지할 정도로 엄격한 통제하에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원래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되어던 해당 사업이 2017년부터 국방부와 미래부의 공동개발 체제로 바뀌면서 미래부로 이전됐다는 것과 2020년대 후반기부터 대량 실전 배치를 시작한다고 알려진 사실과는 달리 이미 실전 배치에 들어간 정함이 포착되고 있고, 추가로 전자기 압축 방식이라는 핵폭탄의 기폭 기술보다 더 정밀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방식까지 개발 완료됐다고 전해지고 있죠. 재밌는 것은 그동안 철저히 기밀에 붙여진 해당 내용들이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한국 산업을 초토화시킬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 정부의 주도하에 EMP단에 대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 전문가들은 이것이 산업에 대한 공격뿐만이 아닌 해상 초계기, 도발과 독도 분쟁 등 일본의 위협에 대한 경고의 의미였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최초 개발한 EMP단이 1GW9으로 반경 5km 구역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 예상했고, 지금은 6GW9이 개발 단계거나 거의 완료됐을 것이라며, 최근 미사일 지침 해제로 봉인이 물린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이나 일본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성장한 것이 현실임을 인정하기도 했죠. 미국이 일본과 남태평양 팔라우 제도에 미사일을 배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일본 매제 더 플로맨 매거진에 따르면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 류큐섭과 남태평양 팔라우 제도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 유력하다며,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 배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지역 내 우방국에 미사일 배치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었지만, 일본에 미사일을 배지한다는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 차원을 넘어선 위협을 했습니다. 중국은 중국과 러시아, 미사일의 집중 목표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 기세등등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총알바디가 되지 말라고 했고,
미국이 이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그에 따른 충격은 사드 한국 배치 때보다 훨씬 엄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틴 코시체프 러시아 의원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 국가는 우리의 잠재적인 핵목표라고 발언했고, 미사일을 배치한 미국의 동맹국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몇 분의 비행만으로 타격할 수 있는 핵목표 국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미국의 외교안보 분석업체 스트래포도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미사일 기지를 받아들일 나라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일본이 된 것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자신들의 원하는 목표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에서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존재와 중국의 무역 보복을 초래하는 등 외교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 일본의 계산은 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부 장관보는 실제 미사일 개발과 배치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참정권을 갖춘 보통국가를 꿈꾸는 일본 아베 정권은 평원법 개정 뒤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내년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인 60조로 책정하며 자위대 활동 반경을 넓혀 공격형 방위력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F-35 탑재용 공격용 장거리 순항미사일 JSM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이 미국 미사일 배치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경제에 있어서 중국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중국은 2018년 미국을 제치고 일본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일본의 주요 수입국 중 1위로 일본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일본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중국 수출이 감소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중국 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품목도 연간 1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0년 센카쿠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관광금지 조치 등 전방위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90%가 넘는 히토류를 수입했다가 큰 코를 다친 일본은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50% 가까이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히토류는 중국이 90% 이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경제 보복 때 중국은 막대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일본 자동차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지난 6월 한 달간 중국 시장에서 전년 대비 18.5%의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고, 혼다는 지난달 중국에서 전년 대비 37.4%의 성장률을 보이며 6월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 제품 분매운동이 벌어지면 이 같은 놀라운 실적도 바로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보복 방식인 관광객을 제한할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 방문 관광객 수는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838만 명으로 1위이고 한국 영일치호 3만 명으로 2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일본 여행 보이콧에 이어 중국마저 미사일 배치로 일본 여행을 제재하게 된다면 일본 관광지는 말 그대로 넋비게 됩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의 중요한 에너지 공급국으로 일본의 가스와 석유 및 광물을 수출하는 것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내 시장에서 일본은 한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에너지, 자동차, 화학공업, 식품 제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일본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한국 자동차도 최근 러시아 내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과 경제적인 대립을 한다면 이 때문에 가장 큰 수혜국은 한국이 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무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누렸던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고, 미사일 배치로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적 관계가 된다면 일본 아베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접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며 전쟁만 할 수 있는 나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희망을 놓지 않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한류를 접한 미얀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내는지 입소문을 타며 미얀마 국민들도 포기하지 않고 투쟁한다면 한국처럼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더 나아가 경제발전까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미얀마 국민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현지에선 한국의 태극기가 의외로 안전함과 신뢰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스카이 경제 시작합니다. 현재 미얀마는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권력이 아닌 군부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큰 제재를 받는 군부가 이렇게 거리낌 없이 미얀마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군부의 뒤를 봐주는 세력이 있다고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세력을 중국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합리적인 단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얀마 해상에서 채굴하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중국이 사용하는 에너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석유 천연가스공사 CNPC는 2008년 미얀마 군사정권 시절의 군부와 협상하여 미얀마에서 시작해 중국으로 이어진 총 길이 800km 수준의 송유관 사업과 해상의 천연자원 채굴 사업을 계약했습니다. 중국은 이 송유관을 통해 미얀마 해상에서 원유 2,500만 톤과 천연가스 150억 을 중국으로 옮겨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는 훌륭한 수단이라며 이러한 천연자원 사업을 통해 중국은 미얀마 군부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이 미얀마의 송유관을 반드시 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전 세계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며 선언하고 1대1로와 같은 각종 국제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으로 공급되는 천연자원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게 상당량의 원유를 판매하던 이란을 제재하여 단기적으로 중국은 원유 공급처를 확보하는데 큰 애를 먹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사회의 제재는 아니지만 호주와의 갈등으로 중국은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겠다며 큰 소리치더니 이번 겨울 석탄 화력 발전량이 급감하여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선 전기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큰 땅덩어리에 비해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한 화석연료가 부족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자원 공급에 항상 목말라 있던 것인데요. 미얀마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중국과 인접한 미얀마를 영향권 안에 둔다면 미얀마 해상으로 이어진 벵골만으로 인도양에 직접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쪽 해역은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이동하는 핵심 항로로 이곳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더군다나 이곳은 인도의 턱 밑으로 중국이 인도를 견제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미얀마 군부와 결탁하여 군부에겐 경제적 혜택을 쥐어주고 자신들은 안정적으로 천연자원을 공급받는 동시에 인도양 진출과 인도 견제 및 자원 공급로 확보 등 국가적으로 이득 보는 것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번 미얀마 상황은 군부와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긴 일이며 군부가 정권을 잡자마자 중국 외교부 안전사무국의 백천 국장은 미얀마 군부에 중국이 투자한 송유관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며 미얀마 현지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중 여론을 통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중국의 백천 국장은 미얀마 정권이 중국에 대해 긍정적인 언론 보도를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중국은 미얀마 인프라에 막대한 경제적 투자를 진행해왔는데 중국이 미얀마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뜻으로 미얀마 언론의 중국에 대한 비판 여론은 가짜뉴스에 기반한 잘못된 보도라며 이를 통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중국도 미얀마 현지에서 반중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가져간 군부와 중국 당국이 경제적으로 엮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반중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미얀마 국민들은 현지의 중국 공장에 찾아가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일부 성난 시위대들은 중국 공장에 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미얀마 양곤 지역의 중국 공장 20곳이 피해를 입어 소방차가 출동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에는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도 상당수 진출해 있어 우리 기업들도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한인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 가지 묘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에 태극기를 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며 한국이 롤모델인 미얀마의 시위대들은 한국 공장엔 피해를 주지 않고 한국 공장의 직원들도 미얀마 시위대를 응원하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현지에선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들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장 정문 앞에 한글로 된 간판을 설치하는 등 한국 공장이라는 흉내를 내고 있는 곳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중국 공장의 이런 태도에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매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한복과 김치를 비롯해 좋은 것들은 다 자국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더니
상황이 불리해지면 중국 공장도 한국 것인 척한다며 중국은 자신에게 떳떳하고 당당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중국 기업에 대해 별로 좋은 감정은 없지만서도 한국 기업들에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 고맙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물론 중국 기업들도 일자리를 만들지만 중국 기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은 상당수 군부로 흘러들어가 결국 미얀마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미얀마 국민들은 같은 아시아 사람이라도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시위대 사이에서도 한국 공장이나 가게 한인마트엔 일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동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국에서 유학 중인 미얀마 학생들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미얀마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주변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얀마 지원의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주변 국가들은 미얀마의 혼란이 가중되면 미얀마로 투자하려던 해외 기업들이 미얀마가 아닌 자국에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 이번 사태는 미얀마 내부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며 조건 없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했지만 상황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동남아시아 협력체 아세안 중에서도 영향력이 강한 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이 중심이 되어 특별회의를 소집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으로 유학 온 미얀마 유학생들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군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그리고 미얀마 내 중국의 개입을 저지해야 이번 일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민주주의 방식은 미얀마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자신들이 미얀마로 돌아가서 한국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 전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단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 또는 평범한 기업이라도 회사의 이익이 군부 관련 인물에게 전해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을 찾아냈다며 이들에 대한 제재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미얀마의 군용물자가 수출되는 것을 막기로 결정했으며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산 군용물자와 장비들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성능이 좋은 것으로 유명해 중동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미얀마 현지에서도 한국산 물자가 종종 포착되고 있었는데 우리 당국은 미얀마로 넘어가는 군용물자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수출이 의심되는 것도 막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혹은 원자재 등의 수출도 까다로워집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와 경찰청은 과거부터 미얀마 당국과 협력해 진행 중이던 치안협력 양해각서 체결 계획을 취소하고 그동안 진행해오던 미얀마 군경 대상 신규 교육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국은 미얀마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미얀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경우 내정 간섭이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상당히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군부를 직접 겨냥해 다양한 제재를 진행 중이고 군부도 이에 부담을 느꼈는지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이번 미얀마 사태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곳이 어딘지 파악해보니 중국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얀마 군부 제재에 대해 중국은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며 의견을 일축했고 중국의 국영기업과 미얀마 군부가 함께하는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미얀마는 1대1로의 핵심 국가라며 중국이 인도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최적의 지리적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라도 미얀마를 통해 인도양으로 진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즉 현재 미얀마 상황은 여러 국가들, 특히 중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 생긴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는 62년 내인 총사령관이 권력을 잡으면서 바로 얼마 전인 2015년까지 군부가 통치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당국은 미얀마와 사회 경제적으로 깊숙이 교류해왔으며 미얀마의 국가 인프라 사업에도 크게 관여해왔습니다. 미얀마의 가스전과 송유관, 고속도로와 한국까지 상당 부분 중국 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어 단기간에 미얀마와 중국을 떼어놓기란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국민들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되찾고 미얀마를 발전시키기 원한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미얀마를 이용하려는 국가들의 개입과 자본을 뿌리쳐야 할 것입니다. 군부만 물러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목표를 가진 국가와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얀마에선 태극기가 안전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는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팀이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깥에 점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한 무기 체계로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나 스팅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바이락타르 TV 무인기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이라면 분리했던 전황을 180도 바꿔버린 M142 HIMARS 다연장 로켓일 겁니다. 그러나 이 HIMARS보다 더 뛰어난 국산 다연장 로켓이 한국에 있고 드디어 이 무기 체계가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바로 K139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수출된 사례가 밝혀지지 않고 있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되었다는 루머가 있었고 지난 2022년 사우디의 국영통신사 보도를 통해 한화로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천무 다연장 로켓 수출이 사우디에 이뤄졌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사우디가 드디어 실전 배치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직접 공개함으로써 이것이 사실임이 드러났는데요. 게다가 천무 다연장 로켓을 한화 약 1조 700억 원 규모의 23문 도입하고 천무의 신형 탄약을 도입하는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UAE에서도 최근 처음으로 외부에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을 공개했고 이 자리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폴란드, 필리핀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이 HIMARS를 능가하는 성능을 가진 천무 다연장 로켓을 도입할 경우 주변국들에도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면 중동 대륙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에까지 대규모로 수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상치 않은 한국제 방산 무기 대규모 수출 조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들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우디가 공개한 사진에서는 각각 878과 885라는 차량 번호가 표시된 현재 사우디에 수출된 천무 다연장 로켓은 사우디 육군의 최정예 부대인 제10기계 여단에 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당시 사우디는 예멘 내전에 개입 중이었기에 이 전쟁에서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우리 군의 M270 MLRS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그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차륜형 다연장 로켓으로 M270 MLRS보다 가볍고 빨라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무찌르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는 HIMARS 다연장 로켓과 M270 MLRS와 달리 차륜형으로 제작된 천무는 수명 주기 비용과 운용 비용, 획득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궤도형 다연장 로켓인 M270 MLRS는 지면의 상태와 상관없이 바로 로켓을 퍼부을 수 있지만 천무 다연장 로켓과 같은 차륜형은 유압 지지대를 전개해야 하는데 이 전개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발사가 늦다는 단점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은 M270 MLRS보다 더 크며 239mm 로켓을 12발씩 발사하기에 같은 차륜형 다연장 로켓인 HIMARS에 비해 2배의 화력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영일 239mm 유도 로켓은 GPS A-릿 INS 항법을 통해 정밀 유도되는 데다 미군의 GMLRS 탄을 그대로 답습해 제작되는 만큼 표준 사거리가 80km에 달하는데요. 정찰 위성과 무인 정찰기, 대포병 레이더 등으로 전술 사격 지휘 체계의 기반의 사격 통제 및 발사되며 로켓에는 앞, 뒤로 장착된 날개가 있어 이를 통해 오차를 수정하며 표적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일반 고폭 탄두를 사용할 경우 60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된 벙커 및 건물을 파괴할 수 있으며 분산 탄두를 사용해 한꺼번에 많은 적 보병들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데요. 포대 구성이나 운용체계, 탄종까지 모두 M270 MLRS와 유사하지만 유압 실린더가 아닌 전기식 실린더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고각과 방위각의 동시 구동이 가능해져 사격 반응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M270 MLRS의 사격 반응 시간은 93초지만 천무는 불과 16초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른데요. 발사 후 재장전 시간도 M270 MLRS는 약 260초인 반면 K239 천무는 160초면
충분에 훨씬 빠릅니다. 국내에서 천모다연장 로켓은 한국형 킬체인 시스템의 중요 타격 체계인 만큼 C사의 체계를 적용해 연동되며 포병대대 전술 사격 지휘 체계인 BTCS로 표적 정보 및 사격, 임무 데이터를 송신합니다. 이후 수신된 표적 정보와 사격 명령에 따라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위치 결정 장치 및 항법 장치, 사격 통제 장치 등을 이용해 군단 작전 범위 내의 적 중심을 타격하는데요. 사격 통제 장치는 유도, 로켓의 사용을 위해 GPS 연동 기능과 신호 정보 연동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전 배치된 사우디의 천무 다연장 로켓이 공개될 때까지만 해도 최근 이 국가들이 중국의 중재로 화해함으로써 천무 다연장 로켓이 실전에서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지는 알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우디는 현재 군사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현재 미 행정부와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미국제 무기들을 대신해 한국제 무기들의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에도 가성비에서 우수한 한국제 무기들은 값비싼 미국제 무기들이나 질 떨어지는 중국제 무기들보다 중동 국가들에게 있어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인 것으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 분석되어 왔는데요.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중동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 사우디와 UAE가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 발사하는 신형 미사일에 관해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들이 벌써부터 여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4월 5일 밝혀진 여러 중동 지역 OSINT 보도에서는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1조 500억 원 규모의 앞으로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 발사하는 기본 239mm 로켓탄 외에도 600mm급 KTSSM 이 전술 지대지 무기까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치테킴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600mm급 전술 지대지 탄도 미사일 KTSSM-2는 사거리가 미국제 ATACMS 전술탄도 미사일과 비슷한 수준인 300km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본탄 외에도 열압력 탄두를 장착 가능한 것은 물론 자폭 무인기 3기를 탑재하는 신형 탄두까지 장착될 예정입니다. KTSSM은 원형 공산오차가 고작 10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일보의 2020년 2월 21일 자 기사에 따르면 KTSSM은 ATACMS에 비해 요격 회피 능력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TSSM-I과 KTSSM-2는 500kg 급의 관통형 열압력 탄두를 장착하고 적의 지하 갱도를 타격할 때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화력전에 동원되어 적 갱도포가 숨은 진지를 열압력 탄의 특성상 지하 갱도의 구석구석 모두를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어 튼튼한 콘크리트 내부의 적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일반 고폭 탄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탄을 살포하는 탄두를 사용해 축구장 여러 개 면적에 해당하는 광역 제압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KTSSM-2는 적국의 이동식 탄도 미사일 및 장거리 다연장 발사대에 대응해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예정인데요. 적국이 탄도 및 사일의 유도에 사용되는 GPS 신호를 쉽게 재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KTSSM-2는 적의 GPS 재밍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2022년 12월 21일 군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때로부터 약 일주일 전인 12월 15일 충남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차량에 KTSSM-2 신형 전술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당시 2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정확히 표적에 명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KTSSM-2를 장착한 천무 다연장 로켓은 추가 구조물과 새로운 전용 발사대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의 모습을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UAE,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폴란드, 필리핀 등 7개국의 군 관계자 및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관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폴란드는 이미 코앞에 닥친 러시아의 심각한 위협을 뼈저리게 깨달아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40조 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의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며 노르웨이와 스웨덴 같은 유럽 국가들 또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가장 먼저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하는 국가들입니다. 이집트로서는 4번이나 중동 전쟁을 벌였던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으며 리비아, 수단 같은 주변 아랍국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은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필수로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며 필리핀은 현재 세계 최대의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역서 군사력을 시급히 최대한 강화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들에게 가성비 높은 한국의 다연장 로켓 K239 천무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의 무기 체계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HIMARS는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군에게 가장 무서운 포병 무기 체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300km 거리를 타격하는 ATACMS 전술탄도 미사일의 운용은 제한되고 최대 90km 사거리 안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GMLRS, 150km 이내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GMLRS-ER 로켓까지만 사용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요. 한국의 K-1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M270MLRS보다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고 HIMARS에 비해서는 2배의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막강한 괴물차륜형 다연장 로켓이면서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천무 다연장 로켓이 더 많은 곳에 수출되어 생산 물량이 늘어나고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해 제작 단가가 더 낮아진다면 많은 국가들이 도입할 천무, 그리고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천무들에도 더 나은 수준의 최첨단 개량이 가해질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유럽 대륙과 중동 대륙, 아프리카 대륙과 동남아 국가들에서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로켓 포병의 중요성도 확실히 인식되어 천무가 다연장 로켓 수출 시장의 K9 자주포와 같은 베스트셀러 수출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정말 오랜만에 KF-21의 테스트 성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동안 개발 진행 상황이 들려오지 않았던 KF-21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자랑인 KF-21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던 차였는데요. 얼마 전 KF-210I 고바등각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70도 각도로 급상승해서 속도를 극한까지 떨어뜨리고 그 후 다시 정상적인 자세를 되찾는 테스트인데요.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엔진 출력만으로 이륙 후 곧바로 고도를 확보하고 거의 수직으로 솟아올라 거기서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극한의 상황에 기체를 몰아넣는 테스트인 만큼 이걸 무사히 성공했다는 것은 상당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양산을 앞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높은 각도로 상승한 후에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31일 방위사업청은 지난 12일 KF-21 시제 2호기가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고바등각 조종안정성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비행시험은 KF-21이 저속, 고바등각 상태에서 조종력을 상실했을 때 조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수행했다고 설명했죠. 이들이 말하는 바등각이란 항공기 날개와 공기의 이동 방향이 이루는 각도들 말하는데요. 동체 앞부분을 상하로 움직여 공격할 수 있는 각도라는 의미에서 공격각이라고도 불립니다. 통상 실용 영역에서 전투기의 바등각 한계치는 50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KF-21은 이번 비행시험에서 상승각을 최대 약 70도로 유지한 채 고도 약 38,000피트 이상까지 비행해 시속 36km 미만의 저속 상태에 도달한 이후 안정된 조종 상태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기체와 파일럿 모두에게 상당한 부하를 가하는 만큼 큰 위험을 동반하는데요. 실제로 비슷한 훈련을 하던 도중 추락한 사례가 한국에도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2009년 KF-16 전투기 한 대가 서해상에서 기동훈련 중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공군은 이 사고를 저속 경고음인지 및 실속 전 회복훈련 도중 배면 완전 실속 상태에 빠져 추락한 사건이라고 발표했죠. 즉 급격한 전투 비행 중 기체의 기동 성능 한계를 넘어 조종불능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종불능 상황 직전까지 갔다가 회복을 하는 훈련을 하던 중에 조종사가 적절한 순간에 회복 조작을 취하지 못하고 실제로 실속 상황에 빠져 추락한 사건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해당 훈련은 이 도식처럼 진행되어 4번 단계에서 속도를 한계까지 줄이고 다시 조종을 되찾아 5번 단계로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KF-16을 비롯한 현대적인 전투기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러한 기동을 돕게끔 만들어져 있고 5번 단계로 있는 과정에서 파일럿이 적절한 조작을 취할 수 있도록 경고음을 들어주는데요. 다만 조종 본능 상황 근처에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보는 훈련이고 회복 조작과 조종 본능 상황 간의 시간적 여유가 불과 몇 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공군이 공개한 당시 KF-16의 기동 상황들을 보면 속도를 줄이며 상승의 최고 고도에 달한 시점에서 하필이면 조종성을 상실한 기체가 뒤로 뒤집혀버리면서 끝내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행시험도 비슷한 상황을 실험하는 것이라서 이처럼 위험도가 높은 만큼 안전을 위해 스핀 회복 장치를 KF-21 뒤쪽에 장착해 진행했으나 다행히 실제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스핀 회복 장치는 조종간으로 비행 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낙하산을 펼쳐 스핀을 회복하는 장치로
실제 임무 배치될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 장치죠. 이 장치가 활약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KF-21이 이후 실전에서도 테스트와 같은 기동을 무리 없이 재현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KF-21이 대체해야 하는 KF-16과의 성능 격차들 직접 보여준 셈이었죠. 이러한 성능은 KF-16뿐만이 아니라 네로라는 최신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출중한 수준입니다. KF-16의 원본인 미국의 F-16의 경우 기본 전진 비행 중 바듬각 제한이 30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F-16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었고 현재 5세대 전투기의 표준이 된 F-35의 경우 바듬각 제한이 55도죠. 이마저도 위험하기 때문에 F-35의 소프트웨어는 바듬각을 더 제한해서 실제로는 50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0도 바듬각이 일반적인 현대 전투기의 한계라고 여겨지고 있었죠. 이 한계를 조금 상회하는 것이 미국 전투기 기술력의 극치라는 F-22로 바듬각 제한이 최대 60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은 테스트 단 한 번으로 그동안 한계로 여겨지던 이러한 수치들 전부 뛰어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70도를 만든 것도 아니고 아예 70도를 유지한 상태로 최고 고도, 최저 속도까지 기체들 끌고 간 것입니다. KF-21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전투기라는 점이 이런 측면에서 커다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020년대의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전투기들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발전된 기술을 거리낌 없이 도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 덕분에 심지어는 기존의 한계라고 일컬어지던 성능조차 가볍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KF-21이 이렇게 높은 바듬각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은 흔히 코브라 기동이라고 불리는 포스트 스돌 기동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기술을 거의 수직으로 들어 올려서 속도를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한순간에 등 뒤를 쫓던 적기를 지나쳐서 뒤를 잡는 기술이죠. 전투기끼리의 근접 전투에서 뒤를 잡는 것은 공격의 기본인 만큼 적에게 뒤를 잡힌 위급한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전술인데요. 높은 공기 저항을 견디는 기체의 성능 불과 수초 만에 완벽한 조종을 해야 하는 파일럿의 실력이 겸비되어야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KF-21의 경우 시계 외 전투 BVR로 인해 전투기끼리의 근접 전투가 점점 사장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대공 근접 전투 성능을 전혀 포기하지 않는 개발 기조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의 떼거지 같은 전투기들과의 물량 싸움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브라 기동은 빠르게 뒤를 잡을 수 있을 뿐이지 좀 더 효율적인 전술도 많이 있어서 잘 쓰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도 그럴 게 성공 조건부터가 매우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브라 기동이 가능하다면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선택지의 하나로 기능해 줄 수 있습니다. 중국 전투기 때와의 진흙탕 근접 전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같은 맥락으로 KF-21이 확보해둔 기술이 바로 슈퍼크루징이죠. 약 1년여 전에 KF-21은 초음속 비행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비행 영상 및 데이터와 함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해외 군사 전문가가 KF-21의 초음속 비행 영상을 분석하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비행 영상 속 KF-21의 수치들을 분석한 결과 KF-21이 5세대 전투기의 요건인 슈퍼크루즈 비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슈퍼크루즈란 애프터버너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기가 마하 1 이상의 초음속으로 수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높은 엔진 출력이 요구되기에 극소수의 5세대 전투기들만이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 슈퍼크루즈 기술이 4.5세대 전투기인 KF-21 역시 가능하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인데요. 20년 경력의 파일럿 출신이라고 밝힌 프랑스의 한 군사 전문가는 마하를 돌파하는 순간 엔진 스로들이 애프터버너 상태인 맥스파워 MAX POWER들 찍었다가 음속을 돌파한 순간 다시 밀리터리 파워 MIL POWER 수준으로 낮아진 것에 주목했습니다. 즉, KF-21이 마하를 돌파한 후 애프터 버너들 사용하지 않고도 마하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만 보고서는 지속적인 슈퍼크루징이 가능한지를 확신할 수 없지만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수치가 있었는데요. 바로 전투기의 유압 시스템이었습니다. 유압 시스템은 전투기의 출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수치 중 하나인데요. KF-21의 계기판은 일반적인 전투기와는 다르게 두 개의 엔진의 유압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쌍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두 개의 엔진이 서로 보완되는 유압 시스템으로 다른 전투기와는 차별되는 KF-21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의 수치를 잘 살펴보면 KF-21이 B200psi 유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세대 이상의 거의 모든 전투기들이 평균적으로 3000psi 유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KF-21은 기존 전투기들보다
200psi 이상 높은 유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가 잘못 나타난 것이거나 기체에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하기엔 시험 비행은 계획대로 끝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치들로 미루어 보아 KF-21은 3200psi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정도의 잉여 추력이면 초음속 순항, 슈퍼크루즈 비행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슈퍼크루징 기술은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을 유지하면서도 애프터버너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텔스기를 상대로 항공대공 전투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다른 관측 여건이 없다는 전제하에 서로 레이더 관측을 거부하는 스텔스기끼리의 전투가 되면 이땐 레이더보다는 적외선을 통한 탐지를 주로 활용하게 되는데, 슈퍼크루징이 가능하다면 엔진 열원에서 발생하는 열적외선을 억누들 수 있어 적외선 탐지까지도 기만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전투기들이 완전한 슈퍼크루징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고, 그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KF-21이 슈퍼크루징이 가능하다면 그런 적기를 상대로는 일방적인 이점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고바등각 기동과 마찬가지로 슈퍼크루징 역시 중국 전투기와의 싸움을 상정한 성능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개발 과정을 보면 한국이 역시 대놓고 중국을 겨냥한 성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왜 중국이 그토록 KF-21의 개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대로 완성되어 양산되는 KF-21은 중국이 감히 한반도를 넘볼 수 없게 하는 커다란 억지력이 되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KF-21이 부디 끊임없는 발전으로 한국의 하늘을 수호하는 상징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